뭐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셔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제 나름대로 조금 차이를 보이는 어떤 그런 시각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세 파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 여건과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 등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뭐 대외 여건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내년도에 그 통화 정책의 정상화 이 부분들 선진국들이 진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가 이제 제시한 이 표는 이제 잠재 GDP, 그러니까 실제 GDP하고 잠재 GDP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그림인데요. 이제 실제 GDP가 이게 플러스라는 건 이제 실제 GDP가 훨씬 잠재 GDP보다 많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기가 좋다, 조금 지나치면 과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에 주요 선진국들, 독일, 일본, 미국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거의 잠재 GDP하고 GDP,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산출 갭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와서 오고 있고, 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 부분들이 지금 플러스 갭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은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갭이 축소되는 상태에서 아까 한 박사님도 말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나 독일 같은 경우 지금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가 뭐 아직까지는 금융 여건을 그러니까 긴축으로 갈지는 않는다고 해도 점차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선진국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통화 정책 긴축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미국은 현재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걸로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축소에 이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당연히 금융 여건이 긴축이 되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자금 흐름에 변동이 생길 것이고 신흥국 위주로 급격한 환율 변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결국은 취약한 신흥국들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과거에는 이런 어떤 어떤 국제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국제 공조하는 기능들이 생겨서 어떤 그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했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런 협력 솔루션을 찾기가 어려운 국제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지금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래가지고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문제도 있고 이탈리아 문제 점차 유럽 통합의 움직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어떤 협력적인 솔루션을 어느 정도 제공했던 G20도 최근에 각국의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어떤 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2009년부터 세계 경제 확장 국면이 이어져 왔는데 2009년은 그것이 꺾이는 해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년도 이후에 어떤 대외 여건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뭐 그 쭉 지난부터 산업 구조조정도 제대로 못했고 새로운 성장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수출 주도의 성장 모델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대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냐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저성장 국면 진입은 꽤 오랜 기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2010년 어찌 보면 이제 설명이 비슷한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들은 성장률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17년까지
2011년부터 17년까지 3.0%, 최근에 올해까지 감안하면 3%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성장 국면의 진입이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의 고착화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실업률 데이터인데요. 이 실업률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떨어지고 있었고요. 한국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최근 이게 18년 9월 통계인데요.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어떤 저성장 국면은 지금 상당 부분 위험한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4차 산업 파고가 몰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 세계 경제를 좋게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기술 진보는 과거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이렇게 겪었던 것과는 달리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창조적 창의력 이런 부분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이들의 자본 늘어날 수 있겠지만 미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는 급격히 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게 2015년에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밑에 있는 그 소위 단순 노무 반복적 직업 그 관련된 부분들은 보시면 거의 일자리 대체 확률이 70% 이상인 이런 고위험군, 그 자동화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체될 고위험군 직업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우리가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잠깐 이제 그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분석해 놓고 향후 대처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들인데요. 이 두 보고서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기술은 운명이 아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감소를 갖고 올 수 있지만 정부가 그다음에 기업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나 어떤 그런 데서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한다면 일자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보고서들의 그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전혀 무관하게 올렸죠. 결국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단정치 이거는 결국은 노동비용 상승을 가져오는 급증을 초래하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정책으로 해서 결국은 일자리 대체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지금 현재 근로자는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미래 우리 후손들의 어떤 일자리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저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왜 그 최저임금을 지금 정부가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도록 글쎄요 허용했다 그러나요? 어떤 우리 쪽에서 이런 걸 허용했는지 조금 불만이 좀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사실 최저임금을 같이 올리겠다고 물론 시기는 조금 늦춰서 했지만 왜 그런 걸 받아들였는지 조금은 의아한 데이터가 이걸 보시면 2016년에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은 OECD 국가 거의 중간 이상 수준인 뿐 아니라 이미 중간 근로자의 임금의 50%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말하는 거는 이거는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사실 이 정도면 살만한 임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갖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최저임금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가능했을 거고 최저임금 인상도 이렇게 빠르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이 결국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애틀이 시간당 15달러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적다 그러지만 실질임금 기준으로 해보니까 지금 한국의 실질임금이 2017년에 그 전까지 안 그랬고 2017년에 역전을 했습니다. 미국을. 물론
그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솔직히 기업들이 그다음에 뭐 그 임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점이죠. 대한민국. 저는 이 통계가 굉장히 의미가 이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거 실제화시킨 겁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7년이니까 2018년, 19년까지 적용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우리가 또 양극화 그러면서 도대체 양극화의 원인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이 대기업과 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어느 나라보다 가장 큰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크냐? 보면 한국이 벨기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거의 9만 달러 소득의 대기업 인건비가 9만 달러.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양극화를 줄이려면 밑에를 올려붙이는 건 너무 한국 경제로서는 무리고 어떻게 보면 좀 뭐 어느 중간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뭐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정부는 지금 계속 밑에 것만 끌어올리겠다 그러고 노조도 지금 그런 것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 과제는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 신패권 경제까지 갈 거로 생각되는데 반도체 경기 하강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뭐 경쟁력 기업들은 경쟁력을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지역도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는 당연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주원 실장님도 말했지만 건설 경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억제 위주의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경기 정책이 건설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부동산도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나고 또 규제가 해야 될 부분 규제가 해야 되고 좀 이원화된 그런 정책을 좀 유연성 있게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비 증가세 늘리는 방법은 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고용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외국인 자금 유출이 분명히 미국 금리 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저는 또 하나 추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 하다 보면 미국과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뭐 이게 진실이든 거짓은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한국 경제의 어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자금 유출을 발생시키는 더 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성장 정책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분배 정책일 뿐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저희 연구원에서 만든 말인데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나라다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저희 한국당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아이노믹스가 진정한 해법이 아닐까.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국민 모두를 뜻하는 아이가 자유와 자율,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경제가 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중장기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